이처럼 80년 전 광복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점을 강조했고, 일본 정부를 향해선 미래지향적 길을 언급하면서도 역사를 직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는 빼앗긴 빛을 되찾고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했습니다. 3.1 운동부터 12.3 계엄 해제와 탄핵에 이르기까지 모두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언급할 땐 북한이라는 호칭 대신 북측, 북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겠다면서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적대적 태도를 보인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 방위를 앞두고 한일 관계에 대해선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며 일본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와 해외 유해 봉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은 최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군 호텔 밀리토피아 회유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특검이 해병대를 의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밀리토피아 운영권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던 그때 김계환 당시 사령관의 진술이 돌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8월에 달력을 펴놓고 보면 그 의혹이 더 짙어집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8월 2일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겼지만 군검찰이 곧바로 회수했습니다. 이날 오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박대령을 감쌌습니다. 박대령이 지시를 어겼지만 단순하게 보지 말아달라. 유가족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흘 전 언론 브리핑이 미뤄져 이렇게 된 것 같다. 즉, 이첩 보류 지시 때문에 일이 잘못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인 8월 9일 돌연 진술이 바뀝니다. 밀리토피아 운영권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자필로 언론 브리핑 변경에 따른 박대령의 독단적인 행동은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 때문이라더니 갑자기 박대령을 탓하기 시작한 겁니다. 8월 17일 3차 조사 때는 본격적으로 박대령을 비난합니다. 박대령이 해병대의 책임을 언급했냐고 묻자 본인만 해병대 정의를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수사단장의 권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8월 29일 VIP 경로설이 불거지자 VIP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도 없다면서 수사 외압을 주장한 박대령의 주장엔 답할 가치도 없다고 맹비난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 지난달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국가안보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전해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이런 거짓말, 특히 박대령에 대한 갑작스런 진술 변화 과정에 밀리토피아 운영권 이전 논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영시를 기해 출소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도 조 전 대표의 출소로 인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광복절 0시에 서울 남부교도소 문을 나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도부가 준비한 꽃다발을 밀어내고 지지자들을 진정시킨 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심판의 두 가지 과제를 위해 힘쓰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정치에 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 안으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8%, 찬성한다는 응답은 43%였는데 이렇게 팽팽히 엇갈리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주 전인 지난번 조사 때보다 5%포인트 떨어진 59%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 22%가 특별 사면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지지층이 겹치는 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합당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성급한 논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너무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경쟁할 때 경쟁하고 협력할 때 확실히 협력하는 그 모습 분명히 저희 당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김건희 씨 수사 단독 보도입니다. 3,500만 원짜리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성빈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2022년 대선 전입니다. 서 씨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김건희 씨가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빨리 모아야 한다는 말도 김 씨가 했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계 수입업자 서성빈 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 한도인 1,0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8일 특검 조사에서 그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었던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서 씨는 대선 전 김건희 씨가 전화해서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했다며 이재명 후보보다 빨리 모아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 씨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김건희 씨는 기쁜 내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게 아니라 김건희 씨의 요청을 따랐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서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많아 자신이 돈을 모아 같이 내줬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모아서 한 주셨어요? 6, 7천 정도 될 거예요. 6, 7천 정도. 그중에 서 대표님 돈은 1,000만 원이고. 네, 서 씨는 이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후원금은 후원자가 자발적으로 후원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타인이 후원금 기부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알선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후원금 모금 요청 당시 김건희 씨의 강요나 독려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정치 후원금의 성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1883년 인천항의 문이 열리며 일제 수탈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참혹했던 시간들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지만 꺼지지 않았던 저항의식과 독립의 꿈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인천 개항장의 역사를 따라가 봤습니다. 한쪽은 청나라, 한쪽은 일본. 이 계단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는 조선을 갈랐습니다. 한때 우리는 힘 있는 나라가 달라는 대로 땅을 내줘야 했던 국가였습니다. 1894년을 기점으로 일본 조개지는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은 이 최초의 은행 지점입니다. 이 인천항 개항 이후에 이 상업과 금융을 동시에 장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곳에 가장 먼저 발을 들인 건데요. 이 일본이 어느 정도로 우리 금융과 상업을 장악하려고 했냐, 그 단적인 예로 이곳에 이 은행이 있는데 바로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설명을 보면 일본 제1은행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위해서 이곳에 근대 금융기관으로 출장소를 개설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곳은 구 일본 우선 주식회사라는 건물인데 이 옛날에 일본의 이 물류랑 해운을 담당하던 이 상선 회사였습니다. 일본 자본은 한반도 해운업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인천은 작은 일본이 되어갔고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자 군수기지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에 끌려가거나 이곳으로 와서 군수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상흔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 중 하나인 미쓰비시 줄사택 앞에 왔습니다. 이 일본군의 군수 공장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이 살았던 집인데 이 한눈에 봐도 낮은 지붕과 좁은 집, 이곳에 갇힌 삶은 참으로 참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안 남은 건물들은 가림막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몇 동만 기업 공간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흔적이기도 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만든 포탄, 탄약, 군수장비는 월미도 군사시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전선으로 이동했습니다. 굴욕과 열패감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인천 지역 곳곳에는 우리 민족 의지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나와 거리로, 시장으로, 장터로 나가서 이 만세 시위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우리는 저항하고 엎드리고 싸우고 살아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늘날 거리를 걸으면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돌담이, 표석이 그때의 흔적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개항에서 시작된 외세의 발자취,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우리 독립의 꿈. 이 광복의 함성은 여전히 이 거리 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